혈도노조와 저구는 백마와 황마를 몰아 한참을 달렸다. 추격자가 한동안 따라잡지 못하리라 생각한 혈도노조는 말을 쉬게 하기 위해 말을 세웠다. 그리고 혈도노조는 저군에게 양심이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도망치지 않았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저군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수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잔뜩 겁을 먹고 있었으며 동시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매우 경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날 경멸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날 악독한 중놈이라 소리쳐봐. 혈도노조가 웃으며 말했다. 이 아가씨야. 내 아버지의 무공이 상당히 높던데. 그러나 내 아버지 정도의 실력으로 날 잡지는 못해. 수생은 째려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혈도노조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그 태극검을 쓰는 늙은 도사는 낙화유수 중에 누구냐? 수생은 그가 어떤 것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혈도노조는 수생이 대답하지 않자 저군에게 말했다. 이봐, 여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지? 저군은 깜짝 놀랐다. 이런, 저놈이 이제 순왕자의 순결을 짓밟으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군. 어떻게 순왕자를 구하지? 저군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혈도노조는 말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굴이야. 이 계집애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얼굴에 혈도로 수십 개의 상처를 내주자. 그럼 정말 그럴듯해질 거야. 말이 끝나자 그는 허리에서 혈도를 꺼내들었다. 수생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겁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용모를 훼손한다고 하자 겁이 났다. 그러나 순결을 더럽힌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혈도노조는 혈도를 갖다 대고 겁을 주며 말했다. 그 노인은 누구냐? 빨리 말하지 않으면 칼자국을 내겠다. 수생은 침을 뱉으며 말했다. 죽이려면 죽여라. 혈도노조는 오른손을 내리더니 번쩍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찔렀다. 저군은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도 못했고 수생은 이미 기절해 있었다. 혈도노조는 크게 웃더니 말을 몰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저군이 수생을 바라보니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조금 전 혈도노조의 혈도는 그녀의 얼굴을 스쳐가게 한 것인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을 잘라버린 것이다. 수생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는데 저군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 더욱 화가 나 소리쳤다. 이 악독한 중놈아! 이 나쁜 중놈아! 그녀는 더 지독한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평소에 욕을 하지 않아 욕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혈도노조는 혈도를 들고 소리쳤다. 빨리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수생은 아까 혈도노조가 이미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낸 줄 알고 한 번 더 상처를 입은들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빨리 날 죽여. 빨리 날 죽이란 말이야. 혈도노조는 말했다. 그렇게 쉽게 죽이지는 않는다. 그는 말을 마치고는 또다시 혈도를 휘둘렀다. 칼날이 수생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수생은 이번에는 기절하지 않았다. 목 근처가 약간 시원한 감이 났으나 피도 나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다. 그제서야 수생은 그가 단지 겁을 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수생은 안도의 긴 한숨을 쉬었다. 혈도노조가 저군에게 말했다. 내 솜씨가 어때? 저군이 말했다. 정말 굉장해요. 아주 멋있어요. 이 몇 마디는 정말로 감탄해서 외친 것이다. 혈도노조가 말했다. 배우고 싶지 않아? 저군은 생각했다. 저 낭자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잘 됐다. 내가 저 늙은 중에게 무공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저 중은 정신을 팔아 순왕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저군이 말했다. 당신의 권법은 정말 멋져요. 나에게 좀 가르쳐주면 나중에 저 남의 오빠 같은 놈들에게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조님의 체면도 떨어뜨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평소 거짓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사조님이라고 부르자 얼굴이 빨개졌다. 수생은 그가 굴욕적으로 사조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부를 하자 욕을 했다. 치사하고 더러운 녀석. 혈도노조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 혈도 무공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좋아. 내가 우선 비지초부의 도법을 가르쳐 주겠다. 도법을 배운 뒤 우선 100장의 종이를 쌓아놓고 도로 맨 위에 있는 종이를 첫 장을 자르되 두 번째 장을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종이를 자르고 세 번째를 자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100장을 자르는 것이다. 수생은 그 말을 듣다가 말했다. 거짓말. 혈도노조는 웃으면서 말했다. 믿지 못하겠다니 보여주지. 손을 내밀어서 수생의 머리를 한 올 뽑았다. 수생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혈도노조는 뽑은 머리카락을 수생의 코 위에다 올려놓았다. 수생은 코가 간지러워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 떨어뜨리려 하는데 혈도노조가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그는 말의 머리를 돌려 10여 장 밖으로 가더니 말을 몰아 전속력으로 달려오면서 수생을 향해 혈도를 휘둘렀다. 수생은 붉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코끝이 약간 차갑다고 느꼈다. 코끝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보이지를 않았다. 저구는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혈도노조가 가까이 다가와서 혈도를 들어보이자 그 끝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다. 혈도노조와 저구는 모두 대머리이므로 절대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일 수가 없었다. 수생은 그의 실력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랬으며 한편으로는 감탄을 했다. 저 늙은 악독한 중놈의 무공이 매우 높구나. 만약 혈도가 나의 코보다 조금만 높았으면 머리카락은 저곳에 없을 거고 조금만 낮았으면 나의 코를 베었을 것이다. 저구는 혈도노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하려 했으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터라 단지 멋져요. 그런 무술은 처음 봤어요 하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수생은 자신이 직접 혈도노조의 무공을 보았으므로 저군의 소리가 빈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으나 그가 매우 비굴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혈도노조는 다시 말을 달려 저군과 말머리를 같이 하며 말했다. 이 무공의 기초는 일단 두부 한 개를 놓고 한 칼 한 칼 두부를 자르는 것이다. 두부를 20조각으로 자르는데 하나의 크기도 달라서는 안 돼. 그것을 해내면 이 무술의 기초를 완성한 것이다. 저군이 말했다. 그것이 기초에 지나지 않아요? 혈도노조가 말했다. 당연하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달리는 말에서 코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겠느냐? 저군은 말했다. 사조님의 무공은 너무나 훌륭해요. 저는 평생 동안 사조님의 10분지 1만 성취해도 좋겠어요. 혈도노조는 그 말을 듣고 만족해서 크게 웃었다. 저군은 착실한 사람이라 아첨을 할 줄 몰라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지만 자꾸 하다 보니 입에서 술술 나왔다. 수생은 그것을 보고 외쳤다. 비열한 놈. 혈도노조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크게 웃더니 말했다. 저구나. 내 놈의 재질도 괜찮은 편이니 열심히 연습하면 곧 배울 수 있을 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더니 다시 수생의 머리를 한 올 뽑아 코 위에 올려놓았다. 수생은 놀라며 입김을 불어 머리카락을 날려버렸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저 작은 나쁜 중은 할 줄 모르는데 연습을 시키면 어떻게 해? 혈도노조가 말했다. 무공은 연습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해. 한번 실패하면 다시 연습하고 또 실패하면 계속 연습을 해야지. 그리고는 다시 머리카락을 뽑아 코 위에 올려놓고는 저군에게 혈도를 주고 말했다. 한번 해봐. 저군은 혈도를 받아들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수생을 바라보니 얼굴은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저군은 생각해보니 자신은 틀림없이 수생의 코를 자를 것 같았다. 아니 코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녀의 머리를 두 조각으로 잘라버릴 것 같았다. 수생은 자신을 위안했다. 지금 저 악독한 중놈에게 죽는 것이 나중에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비록 생각은 그러했지만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하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 저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혈도노조에게 말했다. 사조님, 칼을 쓸 때 손목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혈도노조가 말했다. 허리에 내공을 어깨로 흐르게 하고 손목에 힘은 뺀다. 혈도노조는 계속해서 혈도를 잡는 법과 내공의 흐름을 설명했다. 수생은 그가 이렇게 훌륭한 무공을 자세히 설명하자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저구는 설명을 듣다가 말했다. 사조님, 저는 핍박을 받아서 비파골이 뚫렸는데 그 무공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혈도노조는 말했다. 왜 비파골이 뚫렸지? 저군이 말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혈도노조는 크게 웃으면서 저군에게 상의를 벗어보라고 했다. 저군이 상의를 벗자 어깨에 아직도 쇠사슬로 구멍이 뚫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오른쪽 손가락은 모두 잘렸으며 팔에도 칼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다. 거기다가 영검상협에 의해서 한쪽 다리도 부러져 있었다. 무공으로 말하면 폐인이나 마찬가지였다. 혈도노조는 그것을 보더니 크게 웃었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꼴을 보고 웃으면 나는 어떻게 해? 혈도노조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를 농락했기에 이렇게 되었느냐? 너무 색을 밝히니까 그렇게 됐지. 저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혈도노조는 계속해서 말했다. 말해봐. 감옥에 들어간 것도 여자 때문이지. 저구는 생각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만진산의 첩이 누명을 씌운 것이고 그 이유는 사매 때문이니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맞아요. 그 여자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어요. 꼭 복수를 하겠어요. 수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서 남 욕을 하면 어떻게 해? 정말로 나쁜 것은 바로 너 같은 악독한 중놈이야. 혈도노조는 웃으며 말했다. 음탕하다고 욕하고 싶겠지만 음자가 나오지 않나 보군. 좋아. 내년에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칼자국을 내버리겠다. 진짜 음탕한 맛을 보여주지. 수생은 아기 받쳐 소리쳤다. 이 나쁜 놈아. 어디 해봐. 저구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혈도노조의 신경을 쓴 낭자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그는 물었다. 사조님, 저 같은 페인도 무공을 연마할 수 있나요? 혈도노조가 말했다. 얼마든지 익힐 수 있어.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잘려도 우리 혈도문의 무공을 배울 수는 있어. 저구는 정말로 기뻐서 소리쳤다. 정말 잘 됐어요. 이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 중에 한 명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혈도승아, 내 딸을 내려놓아라. 지금 딸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를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목을 치겠다. 말발굽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수대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들려왔다. 수생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오셨다. 다시 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낙화유수, 낙화유수, 네 사람의 목소리는 모두 달랐다. 어떤 것은 장엄했고, 어떤 것은 창노했고, 어떤 것은 깊었다. 아마도 네 명의 내공의 차이가 있는 모양이었다. 혈도노조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놈들이 이렇게 냄새를 잘 맡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수대가 소리쳤다. 너의 무공이 아무리 높아도 남사기, 낙화유수의 협공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사나이의 약속인데 딸을 내려놓는다면 너를 쫓지 않겠다. 혈도노조는 생각했다. 저 수대와 늙은 도인과 싸워보니 1대1은 그런대로 내가 이길 수 있겠지만 셋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도망도 가지 못할 거야. 4명이 함께 공격하면 나는 지옥으로나 가겠지. 중원의 사람들은 신용이 없으니 내가 이 인질을 풀어주면 더욱 무섭게 공격할 것이다. 이 인질은 중요하니 놔줄 수가 없지. 그는 재빨리 말을 몰아 저군과 함께 앞을 향해 무섭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뒤를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이봐수 늙은이. 혈도문의 두 스님이 모두 자네의 사위가 됐어. 4대 장교도 자네의 사위이고 6대 제자도 자네 사위야. 장인이 사위들을 쫓다니 정말 재미있군. 수대는 평생을 강호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수대는 혈도문의 중들이 살인, 방화, 약탈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 자기 딸을 충분히 강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수대의 체면은 갈기갈기 찢어진 셈이었다. 그는 더욱더 말을 세게 몰아 추격을 했다. 수대와 함께 혈도 노조와 저군을 쫓는 사람들은 남사기 이외에도 30여 명의 중원 고수들이었다. 혈도문은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에 중원의 무리민들과 원한 관계가 깊었다. 그들은 남사기가 혈도문의 사람을 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만약 2명의 혈도문 사람이 도망간다면 중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추격에 참여한 것이다. 중원의 호걸들은 마을에 다다르면 말을 바꾸고 말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쫓았다. 혈도 노조도 마을에 들어가서 소식을 알아본 후에 즉시 떠났다. 잠은 길에서 잤으며 음식도 마을에서 먹지 않았다. 며칠 동안 중원의 호걸들이 계속해서 추격해오자 수생은 순결을 지킬 수 있었다. 그들은 쫓고 쫓기는 가운데 사천을 거쳐 유주까지 다다랐다. 추격자들은 그 통과한 지방의 많은 무림의 호걸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 지방의 고수들도 심심하던 차에 재미있겠다고 생각하고 추격에 가담했다. 그래서인지 추격자는 어느덧 300명이 넘어가고 있었다. 거기다가 사천을 지나자 부자인 몇 명이 참가해서 추격대의 뒤에는 음식과 침구를 끄는 마차가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혈도 노조에 도망가는 기술과 백마와 황마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추격자들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격만 할 수 있었다. 뒤늦게 참가한 사람들은 수대에게 말을 했다. 진작 알았으면 길을 가로막고 둘을 보내주지 않는 것인데. 하지만 걱정 마시오. 어떻게 하든 순왕자를 구하겠소. 수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생각했다. 설사 너희들이 알았다 해도 잡동사니들이 어떻게 그 혈도승들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추격전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혈도 노조는 추격대를 따돌리기 위해서 산이나 동굴에도 숨었으나 추격자 중에서는 마적 출신과 농림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케도 그들의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내곤 했다. 그러나 그런 때는 미처 낙화유수가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혈도 노조는 그들을 죽이고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자 혈도 노조도 더 이상 숨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만 달려가게 되었다. 중원의 호걸들은 점차 서쪽으로 나아가자 혈도승이 혈도문의 본거지가 있는 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만약 혈도승이 서장에 도착한다면 그들의 패거리와 합류해서 반격을 해올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길 것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호걸들의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혈도 노조를 끝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가운데 눈이 내리는 변방의 지역에 도달했다. 추운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험난한 지형을 지나가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추격대는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라 체면 때문에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특히 사천에서 온 사람들은 무공은 높았으나 고생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기도 했다. 그렇게 추격전이 벌어지던 어느 날 그들은 눈이 많이 쌓여있는 산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왕소풍이 앞서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황마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악독한 중놈이 타고 가던 황마가 죽었으니 얼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빨리 쫓아가면 이제 놈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호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으며 환호했다. 환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산등성이에서 눈이 쏟아져 내렸다. 한 노인이 외쳤다. 눈사태다. 모두 뒤로 물러서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욱 많은 눈덩어리가 떨어져 내렸다. 한 번도 눈사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게 뭐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 눈사태가 뭐가 무서워? 빨리 추격합시다. 그러나 은은하게 들려오던 눈이 떨어지던 소리가 천둥처럼 커지게 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다. 처음에 눈만 떨어졌으나 지체하는 사이에 바위가 함께 굴러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을 몰아 즉시 산골의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몇몇의 말은 겁을 먹어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고 그 말을 탄 사람은 말을 내려 경공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눈은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렸으며 잠시 지체하던 사람들은 엄청난 눈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운 좋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산곡을 빠져나가 눈이 없는 곳에서 다시 몇 리를 더 가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그러나 뒤쪽에서는 여전히 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었으며 순식간에 산길을 가로막아 버렸다. 사람들은 혈도승과 수생이 눈에 파묻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죽어서 슬퍼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인원을 검사해보니 10여 명이 모자랐다. 그 중에는 낙화유수 남사기와 왕소풍이 끼어 있었다. 수대는 딸을 사랑한 나머지 왕소풍은 연정에 이끌려서 눈사태에도 앞으로 뛰어나갔고 낙화유수의 나머지 네 사람도 수대와 관계가 깊어 그를 따라 나아갔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다.